프랑스 바이러스 학자인 류크 몽타니에 박사는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08년 에이즈 바이러스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학자로 지금 그의 발언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태 초기에 중국에서 발병했다는 기사가 줄을 잃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중국은 자국에서 발병한 게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딴소리하지 말라며 발병국은 중국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8년 미국 관리들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방문한 뒤 미흡한 안전 상태를 지적하며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광저우에 있는 한안이공대 샤오 보타오 교수는 지난 2월 이 바이러스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아니면 우한 질병통제센터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크지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발언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의혹에 답변하지 않고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멈춰지면서 세계 각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문을 닫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먹고 사는 문제라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책임을 돌리는 중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미국은 물론 유럽의 국가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 반중 정서가 확산되자 20일 중국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더욱 세계 각국들을 자극했습니다. 이 같은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자 20일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40개국에서 1만여 명의 시민이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6조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신종 감염병 발발 사실을 알면서도 전 세계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의 정상들도 하나같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2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의 원인과 초기 확산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일간 빌트지는 지난 17일 편집장 명의로 게재한 공개 편지에서 전 세계의 중국 최대 수출 히트 상품은 코로나19라며 이로 인해 조만간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적 멸망을 의미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16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처를 잘했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며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최근 중국 정부가 감염병에 대한 가짜뉴스를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EU와 동맹국들을 겨냥해 해를 가하려는 분명한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이 최근 웹사이트에 프랑스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프랑스 정부가 주 프랑스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익명의 한 중국 외교관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감염병 사태에 대한 서방 대응은 느림보라며 프랑스 양로원 직원들이 한밤중에 자신의 임무를 포기해 수용자들을 굶고 병들어 죽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프랑스인들은 분노하며 중국에 대한 반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도미니크 라브 외무부 장관이 중국과 예전 같은 비즈니스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영국 다수당인 보수당 소속 톰 투겐트 하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무역만 우선순위로 삼고 중국과 관계를 강화한 대가를 지금 치르게 됐다면서 중국 때문에 전 세계인의 건강이 위험에 빠졌다고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난처해진 중국이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에게 방역용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공급했지만 이 또한 품질 문제로 리콜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왜곡된 주장을 퍼뜨리자 그간 중국 통계에 대한 불신과 중국 측 태도에 대한 반발감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게 5G 하이 보이콧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17일 전세계 감염병 사태로 인해 각국은 중국 정부의 투명성과 화웨이 사용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초만 해도 미국의 주장은 메아리에 그쳤지만 이제는 이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미국을 위협한 G2로 급부상했던 중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 대한 평가는 중국과는 정반대로 나오며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IMF가 전 세계는 올해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한국의 전망치는 마이너스 1.2%로 주요국 대비 가장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한국이 가장 피해가 적은 이유는 가장 성공적인 방역도 있었지만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7.8%로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산업이 정보통신 기술은 악재 속에서도 수출 감소폭을 최소화하여 수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사태에도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고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하며 다른 산업보다 피해를 줄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대면 접촉을 피하는 언택트 문화가 이뤄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9년 한국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조사한 결과 ICT 보급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가 세계 1위에 이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6위, 인터넷 사용자 수 9위, 이동통신 사용자 수 21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한국을 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인정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 거치경제 안정성과 혁신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세계 최고의 인프라 기반은 직장인들의 재택근무와 초중고 학생들의 원격 수업을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언택트 방식의 일상이 가능하게 만든 이유는 대한민국이 4차 산업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클라우드를 우리 기술로 내재화했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학교들은 급작스러운 온라인 쇼핑 증가와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로 폭증한 트래픽을 기존 전산시 서버가 감당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구축해놓은 클라우드 시스템은 이번 사태로 인해 단기간 폭증한 트래픽을 모두 감당해냈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위너의 온라인 콘서트에 96만 명이 동시에 몰렸음에도 클라우드 기반 공연 플랫폼 네이버 브이라이브는 아무런 문제 없이 버텨냈습니다. 지난달 3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오페라단의 오페라톡토 로시니 공연도 네이버 TV에서 아무런 끊김 없이 동시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또한 네이버 협업툴 라인웍스를 이용해 재택근무 중인 대기업의 한 과장은 메시지와 메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화상회의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업무 공백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 3사는 온라인 계약과 관련해 수업을 위한 EBS 접속은 데이터 통신료를 받지 않기로 하며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온라인 수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나온 마스크 앱과 같은 공익 앱에 네이버는 지도 API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이용자 폭주에도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은 감염병 방역에도 적극 활용되었으며 자택근무와 원격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은 세계적이며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연이어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 초 자산운용과 투자 전문회사 맥쿼리가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글로벌 데이터 센터 임대업 1, 2 업체가 나란히 지사를 한국에 설립하며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거점 지역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중엽 한국 데이터 센터 연합회장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위해 데이터 센터를 아웃소싱하는 상업용 데이터 센터 구축이 세계적 트렌드라면서 중국 동남아 시장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저렴한 전기료 등으로 글로벌 기업이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사태가 끝나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 유통망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한국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방역 시스템으로 경제 복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은행 막타디옵 인프라 담당 부총재는 봉쇄 조치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정보통신 기술 기반 대응은 혁신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자가격리, 마스크 앱 등을 이용해 확산을 막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진단키트로 검사 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해 폐질환 진단도 6시간에서 3초 만에 엑스레이 영상을 판독하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스마트 역학조사 시스템도 24시간이 걸리는 것을 데이터를 이용해 10분 만에 분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세계 국가들은 ICT를 활용한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해왔고 이에 지난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한국의 혁신 기술을 이용한 정책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한국형 워킹스루 기술 등 혁신 기술 기반 3T, 대응, 역학조사, 환자관리,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감염병 확산 억제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자료를 국제기구와 해외기관에 배포하며 한국의 우수한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일 한국을 칭찬해온 빌 게이츠는 이 같은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을 높게 평가하며 자신의 펀드에서 글로벌 제약사를 가진 바이오 강국을 제치고 한국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한국의 ICT와 의료기술이 접목되면 저개발국의 감염병 환자 발생 추이를 예측하고 맞춤형 약을 추천하는 등 효과적인 공중보건 플랫폼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역 모델의 세계적 표준이 되었고 한국산 방역 물품이 신뢰받으며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발판으로 한국은 언택트 산업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해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리경제학의 대표학자 장펄 로드리그 교수는 전염병 사태 후 세계 경제지형에 단층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기술 경쟁력과 신뢰성과 갖춘 한국이 앞으로 첨단 제품의 세계 공장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감염병 사태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한국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에서도 다시 한번 저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앞으로 일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 한국 정부의 최후 통첩. 한국 정부가 일본의 최후 통첩과 같은 발표를 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즉답을 피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12일 작년 7월 한국을 겨냥해 단행한 수출 규제 해제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히라는 한국 정부 요구에 대해 적절한 수출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수출 관리를 평가해 나간다고 반응하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는 우리는 그간 얘기해온 것처럼 적절한 수출 관리 관점에서 수시로 수출 관리 평가를 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그 이상의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출 규제의 해제에 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을 삼가고 싶다고 전제한 뒤 수출 관리는 국제적인 책무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으로 일본 수출 관리 당국이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요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일본이 계속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이유. 그런데 결국 이러한 태도는 일본이 한일 관계를 계속 강대강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데요. 왜 이러한 자세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냐는 것에는 결국 한국 때리기가 정권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국 때리기는 아베 정권 이후에 매우 효과적으로 시행된 지지율 올리기의 일환인데 갈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독도 근해에 일본 순시선을 보낸 정도로 한국을 자극을 했다면 현재는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산업, 주요 물자를 수출 규제하는 국가 간에 있어서 거의 최고 수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의한 보복 조치라고 해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 사슬의 핵심인 한국의 대표 산업을 공격한 것은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이렇게 점점 수위가 높아져가는 것은 아베 내각에 계속해서 터지는 스캔들에 대한 관심을 국외로 돌리는 것에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자신의 사학비리나 벚꽃 스캔들 등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국 카드를 이용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 사태와 같은 중대한 문제로 인해서 아베 정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출 규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더 강한 한국 때리기 카드가 등장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내각은 이 사태 와중에도 계속 개헌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그 속내를 들여다봅니다. 개헌의 목적은 역시 전쟁 가능한 국가로서의 변모인데 만약 이 개헌안이 통과가 된다면 일본은 한국 독도 등의 자국 방어나 영토 침략 등을 이유로 자위대 군함을 보내 무력 시위를 하려고 계획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경제 전쟁에서 실제 무력 다툼으로 번지는 국가 간에 있어 최악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에 코로나 같은 긴급 사태 발생 시의 대응을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아베 내각이 이번 일본 내 확산 사태를 매우 무능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은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아사히는 관련 설문조사에서 72%의 국민이 개헌보다는 현 사태에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일본 외교당국이 한국에 있어 마스크나 방역 도움을 해달라고 요청할 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진단키트나 각종 방역 노하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보다 못해 포브스 재팬에서도 한국 꼬리표를 떼고 일본을 도울 수는 없겠냐며 익명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 일본 경제 한국 없이 확장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일본 정권 유지뿐만 아니라 일본에 도움이 되겠느냐도 궁금한데요. 사실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해야만 국가의 경제가 더욱더 살아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를 공격한 것은 매우 실수인데 최근 일본의 경제 매체에 따르면 미국이 반도체를 자국 자급으로 공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대만의 TSMC 등의 공장을 일부 미국으로 옮겨야 한다는 언급을 하자 일본도 미국과 같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인텔과 TSMC 같은 업체를 일본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냅니다. 글로벌 먹거리가 떨어지고 계속해서 일본이 첨단 산업에서 밀려나가자 자국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결국 내부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 의존도를 벗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국 내 부품 소재 기업이 삼성과 하이닉스 의존도가 매우 크니까 인텔이나 TSMC 등의 대형 업체를 불러들여
일본 기업도 살리면서 반도체를 자급으로 공급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의도대로 과연 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일본과 한국 반도체의 미래. 결국 이것은 정치 외교 활동으로 출발한 정책이고 글로벌 업체가 일본에 들어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일본 자체는 지진 때문에 글로벌 업체가 대량 생산 라인을 갖췄다가 생산이 멈출 위험에 항상 처해 있습니다. 히로시마의 웨이퍼 라인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론은 잦은 지진으로 생산에 방해를 받아왔었습니다. 또한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연구기관이나 협력업체는 일본보다는 한국에 곧바로 입점을 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9월 세계 1위의 시각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가 연구개발센터를 한국으로 옮기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개발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한국 클러스터에 133조를 쏟아붓는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 업체도 굳이 자국보다는 글로벌 핵심인 한국에 붙어있는 게 나으니 이렇게 R&D를 통째로 옮기려는 것이죠. 따라서 일본 정부가 한국 없이 자국 반도체 시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게다가 중국도 반도체 굴기를 가속화하고 미국마저 반도체 자급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과 오히려 수출 규제를 거두고 하루빨리 협력 체제로 돌아서야 그나마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도 막상 일본의 부품이나 소재들이 직접 해보니까 해결 가능한 게 많더라는 반사 이익도 받습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지난 11일 수출 규제 관련 그간 시도조차 어려웠던 벽에 과감히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또 막상 해보더니 되더라는 자신감도 크게 얻게 되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일본 반도체 산업은 일본 정부로 인해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거대 업체와 잡은 손을 스스로 놓아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갔으며 수출 규제까지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 점점 더 희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없는 손해가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일본은 한국의 막대한 여행 수지 흑자를 보고 있었는데, 특히 신음하던 지방 소도시의 상당 부분 경제 활성화를 해주는 데 기여를 하고 있었으며, 반대로 최근 팬데믹 상황에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에 진단키트 수입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그래도 자국이나 국민의 이익이 되는 것은 상당히 해오던 편이었는데,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되는 쪽으로 선택하면서 오히려 자국의 피해는 눈덩이와 같이 커지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 총리는 최근 총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을 측근에 논할 정도로 그 지지 기반이 약해진 상황에 처합니다. 이번 일본 경제의 수출 규제 철회 및 한국에 대한 입장을 전적으로 재고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